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는 최근 AI 산업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GPU나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다음으로 요즘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술이죠. 맞아요. 바로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룰은 되게 단순했잖아요. 누가 회로를 더 작고 얇게 깎아내느냐 이거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 미세공정 경쟁이었는데 이제 AI라는 거대한 괴물이 등장하면서 이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각난 칩들을 어떻게 잘 완벽하게 이어붙이느냐가 시장의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니까요. 단순히 칩을 작게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잘 조립하느냐가 AI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구글이나 테슬라, 메타 같은 빅테크 거인들이 왜 인텔의 핵심 무기인 EMIB, 그러니까 인베디드 멀티다이 인터커넥트 브릿지 기술에 줄을 서고 있는지, 그 엔지니어링 원리부터 산업적 시사점까지 팩트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첨단 패키징이라는 게 더 이상 완성된 칩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껍데기가 아니라는 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후공정에서 포장재 씌우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칩의 성능이나 전력 효율, 그리고 데이터가 오가는 그 길목 자체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아키텍처로 격상이 됐단 말이죠. 와, 그렇군요. 그 핵심에 바로 인텔의 EMIB 기술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기술의 첫 성과가 진짜 너무 강렬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글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네. 구글이 2027년 4분기에 선보일 차세대 AI 칩, 그 TPUV82 패키징 기술로 인텔 파운드리의 EMIB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요. 칩 하나를 만드는 역할 분담 자체가 완전히 쪼개져 있어요. 맞아요. 핵심 연산 다이는 구글이 직접 설계하고 입출력, 그러니까 I/O랑 백엔드 설계는 미디어텍이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플레이팅 역할을 인텔이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명의 마스터 셰프가 요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각자 고기, 소스, 야채를 파트별로 만들고 인텔이 이걸 완벽한 코스 요리로 완성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글의 움직임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구글이 이 칩이랑 동시에 TPUV8P라는 모델도 같이 발표를 해요. 아, 모델을 두 개로 나눠서 가는 거군요. 네, 근데 이 P 모델은 기존 방식대로 브로드컴이 설계를 맡고 패키징은 TSMC의 코어OS랑 SYC 기술을 사용합니다. 핵심 라인업을 쪼개서 각기 다른 파운드리에 맡긴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칩 확보에 있어서 하나의 공급망에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구글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인 전략이 된 거죠. 아, 다변화 명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서 좀 놀랐던 게 물량의 규모입니다. 구글이 지금 TSMC에 맡기는 물량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엄청나죠. 지금 추론용 칩인 TPU8i랑 학습용 칩인 TPU8t 둘 다 TSMC 코어OS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해 5월부터 리스크 생산에 돌입하면서 웨이퍼 할당량이 무려 10억만 한 장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칩 개수로 환산하면 대략 320만 개 규모죠. 와, 320만 개요? 심지어 차세대 후무 PC 라인업은 2028년 말까지 350만 개를 찍어낼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미 압도적인 물량을 TSMC에서 돌리고 있는데 굳이 차세대 모델 하나를 인텔의 완전히 다른 패키징 라인에 태운다는 건 구글 입장에서도 엄청난 모험 아닌가요? 모험 맞습니다. 아주 큰 모험이죠.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험이기도 해요. 방금 리스크 생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리스크 생산이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리스크 생산이라는 건 아직 수율이 완벽하게 안 올라온 상태인데도 일단 시장을 선점하려고 결함을 감수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웨이퍼를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결함이 날 걸 알면서도 일단 돌린다는 거네요. 급하니까.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를 빨리 추격하고 AI 인프라를 막 확장해야 되는데 TSMC의 코어 SOS 생산 라인은 이미 전 세계 빅테크들이 줄을 쫙 서 있어서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경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2027년에 칩을 제때 못 받을 리스크를 피하려면 확실한 대안이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인텔의 기술력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주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인텔 파운드리가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테슬라도 14A 공정 고객으로 합류했고 메타는 2028년 후반 CPU를 맡기고 심지어 엔비디아조차 차세대 5만 칩을 인텔이랑 협력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거물급 기업들이 인텔이라는 카드를 아주 진지하게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도대체 이 EMIB라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런 기업들이 모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넘어오는 걸까요? 데이터 보니까 인텔 EMIB 수율이 무려 90%에 도달했다고 하던데요. 90%요? 반도체 첨단 패키징 단계에서 수율 90%라는 건 사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패키징 단계에서 만약 불량이 하나 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엮여있는 비싼 HBM 메모리랑 연산 칩들을 통째로 다 버려야 돼요. 와, 완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90%를 달성했다는 건 이 기술이 그냥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완벽한 상용화 궤도에 올랐다는 걸 뜻합니다. 드디어 TSMC 코어스에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무기가 완성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아주 널리 쓰이던 FCBJ, 그러니까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술도 있잖아요. 네, 기존 기판 방식이죠. 칩 아래에 동그란 솔더 범프를 달아서 기판에 직접 붙이는 방식이요. 이 기술도 이미 수율이 엄청 높고 검증된 방식인데 굳이 복잡하게 실리콘 조각, 그러니까 브릿지를 기판 안에 심어 넣는 EMIB로 갈아탈 이유가 있나요? 그냥 기존 방식이 더 안전하고 싼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반적인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라면 당연히 그 기존 HCBGA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AI 칩의 세계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AI 칩은 뭔가 다른가요? AI 모델이 학습을 할 때는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연산 칩이랑 HBM 메모리 사이를 1초에 막 수백 번씩 오가야 돼요. 1초에 수백 번이요? 네, 그러니까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데이터의 도로가 엄청나게 빽빽하고 넓어야 되는데 기존 방식은 기판 위에 도로를 깔다 보니까 차선을 늘리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오는 거죠. 아, 교통량은 막 폭증하는데 지상의 차선을 더 늘릴 공간이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바로 EMI-B입니다. 인텔은 아예 기판 내부에다가 아주 얇은 실리콘 조각을 파묻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실리콘을 기판 안에다 팝는다고요? 네, 이 실리콘 브릿지는 기존 기판보다 수십 배는 더 미세하게 배선에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초고밀도 지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지하로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핵심적인 장점이 있는데 바로 공정 불가지론적이라는 특성입니다. 영어로는 애그노스틱이라고 하죠. 공정 불가지론적. 그게 출신 성분을 안 가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 칩은 TSMC에서 만들고 I/O 칩은 삼성에서 만들고 메모리는 외부 다른 데서 가져오더라도 이걸 인텔의 EMIB 브릿지 위에 올려놓으면 원래 하나의 칩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준다는 뜻이에요. 와, 대박이네요. 그럼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최고로 좋은 부품만 뷔페처럼 쏙쏙 골라와서 인텔한테 조립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계의 자유도가 무한대로 열리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 EMIB 기술 내부를 더 깊이 파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EMIB M이랑 EMIB T가 있던데 이 두 개가 구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네, 효율성이냐 극한의 성능이냐에 따른 설계 디테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EMIB부터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실리콘 브릿지 내부에 MIM, 그러니까 금속 절연체 금속 커패시터를 탑재했다고 나오는데 커패시터면 그냥 전기 저장하는 부품 아닌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반도체 칩들이 막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동시에 껐다 폈다 하면서 초고속 연산을 하면 그 내부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확 출렁이게 되거든요. 아, 전압이 막 불안정해지는군요. 네, 이걸 전력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이게 심해지면 데이터에 에러가 나거나 칩이 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EMIB M 안에 들어간 MIM 커패시터가 일종의 초고속 미니 배터리이자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충격 흡수요? 칩 바로 밑에 딱 숨어 있다가 전압이 떨어지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깨끗한 전력을 탁 보충해줘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죠. 누설 전류도 적고요. 아하, 칩 내부의 전력 출렁임을 실시간으로 딱 잡아준다는 거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헷갈렸던 게 전력 공급 경로거든요. EMIBM은 전력이 브릿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브릿지를 우회해서 칩렛에 공급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브릿지 내부에는 이미 빽빽한 데이터 배선이랑 커패시터까지 꽉 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력이 지나가는 굵은 뼈대까지 넣으려면 공간도 부족하고 노이즈 간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간섭이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전력은 브릿지를 안 거치고 바깥쪽 기판을 통해서 부드럽게 우회해서 올려보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3D 칩렛 구조처럼 안정적인 전력 관리가 필요할 때 아주 최적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막으려고 그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은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로 안 가고 도시 외곽 순환도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우회시키는 거랑 똑같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고성능 AI에 집중한 EMIB-T는 접근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EMIB-T는 전력을 우회하지 않고 브릿지 안에 TSB,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극을 넣어서 수직으로 직접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성능 AI 칩은 순간적으로 진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막 폭식하듯이 빨아들이거든요. 전력 소모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외곽으로 빙빙 돌아갈 여유조차 없는 극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EMIB-T는 브릿지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그 길 한가운데로 전력이 최단 거리로 수직 관통에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와, 목적지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수직 지하 터널을 뚫어버린 거네요. AI 칩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꽂아주는 EMIB-T가 필수적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패키징이 그냥 보호막이었다면 이제는 전력을 어떻게 깨끗하게 줄지, 우회할지, 직진할지 결정하는 능동적인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죠. 전력의 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디테일이 결국 AI 성능의 한계를 돌파하는 열쇠가 된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칩들을 이어붙여서 얼마나 거대한 칩을 만들고 있는지 스케일업 경쟁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본격적인 메가칩의 시대가 온 거죠. 네, 인텔의 2026년 목표를 보니까 진짜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레티클 크기의 800 이상으로 확장하겠다. 패키지가 120 곱하기 120 사이즈고 여기에 HBM이 12개, 고밀도 칠렛 4개, 그리고 EMIB-T 연결이 20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이 레티클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반도체 만들 때 노광 장비라는 거대한 카메라로 회로를 빛으로 찍어내잖아요. 네네. 이 레티클의 8배의 크기를 만든다는 건 최고 사양의 반도체 칩 8개 분량의 거대한 면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단일 칩처럼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와, 8배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2028년 목표를 보면 더 무시무시합니다. 레티클 크기의 12배 이상으로 판을 키우고 패키지는 120에 180으로 커지고요. 여기에 무려 24개 이상의 HBM 다이랑 38개 이상의 EMIB 브리지가 탑재된다고 해요. 네, 칩 크기가 거의 사람 손바닥만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물리적으로 칩이 이렇게 커지면 이 좁은 공간에 최고의 연산 칩들이랑 24개의 메모리가 내뿜는 발열이나 전력 소비 같은 부작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무한정 크기를 키울 수는 없을 텐데요. 사실 그게 지금 업계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전쟁터입니다. 면적을 무한정 키우면서 발열이랑 전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열이 엄청날 텐데. 하지만 단일 칩의 미세 공정으로 성능을 올리는 무어의 법칙이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크기의 한계를 넘어서 성능을 끌어올릴 유일한 방법이 여러 칩을 이어붙이는 스케일업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 미세 공정의 한계니까
아예 영토를 개척해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군요. 네, 경쟁사인 TSMC도 2028년에는 레티클의 14배까지 확장해서 HBM을 최대 20개를 올리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심지어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써버리는 SOW 패키징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죠. 힙으로 쓴다고요? 근데 그렇게 통째로 묶어버리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지 않나요? 아주 정확합니다. TSMC의 방식이나 기존 코어S를 극한으로 키우면 수율 관리가 너무 어려워져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뜁니다. 아하, 그래서 인텔의 EMIB가 강력한 대안이 되는 거군요. 기판 전체에 비싼 실리콘을 까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연결 부위에만 브릿지를 심으니까 비용 효율성이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 경쟁은 누가 더 넓은 땅에 더 많은 메모리와 연산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세울 수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인텔이 90% 수율을 무기로 그 극한의 효율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팩트를 중심으로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승부처는 칩을 누가 디자인하느냐를 넘어섰네요. 네, 수많은 종류의 칩을 누가 가장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연결해내느냐, 즉 첨단 패키징에 달린 거죠. 맞습니다. 수율 90%와 공정을 가리지 않는 EMIB의 범용성은 앞으로 AI 하드웨어 생태계를 뒤흔들 진짜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단일 공정에서 최고의 칩을 만드는 경쟁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진정한 기술 권력은 가장 뛰어난 단일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다양한 칩을 가져다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꿰매어 줄 수 있는 이른바 궁극의 재봉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나 칩 제조사들의 행보를 보실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드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주목해 보시면 이 거대한 변화를 더 명확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